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재판 절차가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밤늦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기현 재판장 오늘 오후 8시쯤에 오늘 재판 일정 이제 좀 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특별한 언급 없이 여전히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추가 기일이 좀 지정이 되겠습니까? 추가 기회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이고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서중 조사가 길어지자 이 조지호 전 청장의 변호인들이 이러한 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먼저 서중 조사 1시간가량 진행을 했거든요. 예. 지금 다수의 피고인들도 있고요. 다수의 변호인들도 있고 또 재판부도 사실 체력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정까지는 진행하되 이 새벽까지 이어질 경우엔 결국 지기현 재판장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 추가 기일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다음 주 월화 중으로 굉장히 최대한 빠른 기일로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기현 재판장이 추가 기일에 대해서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기일 안에 끝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제 서증 조사가 있었고 이후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이어서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측까지 발언을 마쳤고요. 지금 다시 김용현 전 장관의 서증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증 조사라는 것이 공판의 절차 중에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증 조사가 끝나야 다음 절차가 또 진행이 되는 건데 남은 절차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오늘 재판은 결심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다수의 증인 신문도 했고요. 지금 6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약 1년 가까이 했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문서로 된 증거를 조사하는 길이 바로 서증 조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증 조사가 끝나야만 검찰 측, 그러니까 특검 측의 구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검이 구형을 하고 나서야 피고인 쪽 변호사들이 최종적인 최후 변론을 하고 이후에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은 서증 조사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보통의 피고인들 30분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긴 서증조사라는 것을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또 검사로서 생활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증거 기록이 몇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서증조사를 5시간 이상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피고인이 다수이기 때문이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인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호인들끼리의 쟁점을 거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재판장들이 말이 길어지거나 중복된 주장을 할 경우에는 끊어가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일에 우리가 피고인 쪽 발언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기현 재판장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공언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필리버스를 방불케 하는 변호인들의 서중조사 시간까지 아마 예상을 못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미 자신이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길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측의 변호인들이 반발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면서 최대한 문제 없게 진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특검 구형 의결에도 2~3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고인이 많습니다. 지금 8명이고 각각 최후 진술까지 해야 하는 시간도 고려를 한다면 결심 공판 오늘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10명이 이제 출석을 했고요. 의견 진술만 6시간 이상 쓰겠다라고 지금 예고도 지금 한 상황이었고 지금 법정판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의도 자체는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이 사실 법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보통 재판에 가서는 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변호사들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나의 의뢰인인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따르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의 태도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사가 굳이 제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재판장들이 이렇게 서중조사하는 데 시간을 길게 쓰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예. 보통 변호사들도 30분 내외로 끝낸단 말이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짧게 끝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길게 가져가는 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렇게 길게 공방을 이어가는 것 사실상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무죄 주장을 한 사건은 재판정에서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보통 한 달 뒤 정도로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예. 선고기일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변호인들이 무죄 주장하는 사건은 굉장히 법적 쟁점을 날카롭게 쓰는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판사에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쟁점을 날카롭게 짚는 것 그것이 더 법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시간을 길게 끄는 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어떠한 정치적 의도 내지는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법적인 실익은 딱히 없지만 어떤 네. 정치적 의도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어제 특검팀이 6시간 정도 구형량 회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구형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일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대에 선 몇 안 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검팀에서는 구형량을 두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두고 사형이라는 선택지와 무기징역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상당 부분 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형을 구형한다라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내란 수괴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7명의 피고인, 그러니까 내란 임무,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구형도 함께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마 무기징역 이하의 구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그것보단 조금 더 높은 구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구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사형 구형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을 것 같고 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8년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로서 사형이 선고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선고가 될 수 있는 실질 구형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또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외에도 이 구형량 회의가 길어진 데에는 지금 7명의 피고인, 그러니까 죄명은 7명의 피고인이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라는 동일한 죄명을 갖고 있지만 각자의 가담 범위 그리고 어떤 임무를 종사했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각각의 구형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차등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갈렸고 조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오늘 결심 공판에 검은색 정장과 흰색 셔츠를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굳은 얼굴로 재판을 지켜봤는데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됐었습니다. 자, 지난해 1월 기소가 돼서 약 1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42번의 내란 재판이 열렸는데 초반에 16번 연속 불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마지막 부분엔 좀 그래도 출석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좀 무엇이고 태도 바꾼 게 특검의 구형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출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부인하더라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검의 구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판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가 또 양형적으로는 조금 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특검의 구형에는 사실상 이 초반부의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한 아마 지적도 이어질 것이고 이후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미는 듯한 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판에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후반부에는 참석을 했지만 재판 과정 중에서 조는다던가 아니면 웃는다든가 이런 태도가 일종의 진지한 반성을 결여한 태도다라고 특검이 볼 수 있어서 구형량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간 불출석했던 3개월 동안의 피고인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결문에 기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일 텐데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특검에서는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무기금고는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다수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나머지 7명의 피고인보다 그 불법성과 책임에 있어서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지위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장량 감경 사유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이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요. 체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 부분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던 것이고요. 재판조차도 약 3개월 정도 불성실하게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여러 가지가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하지만 실제 판결 선고 결과는 사형까지는 선고가 되기가 어렵지만 1심에서는 아마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의 구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고 내용 뭐 이런 거는 예상하는 거는 차치를 하더라도 좀 궁금한 게 사형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사형과 무기징역 모두 형 자체만 본다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라는 점은 공통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자가 확정됐을 때는 가석방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는 가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에 가석방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1심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을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무기징역 이하를 결국 선고형량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석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이 사형 폐지국이다라는 점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는 무기징역형 이하가 실질적인 선고형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무기징역, 사형, 그리고 이제 무기금고형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실질적으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하는 실질 구형을 한 적이 있었고 실질 구형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무기징역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기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강제 노역을 하지만 무기금고 같은 경우에 노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무기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결국에는 내가 남은 이 한평생에서는 이 징역형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양자 간에 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구형만큼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한 1시간 정도 최후 진술을 계속하면서 결심 공판에서 또 그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체포방해 혐의에서의 최후 진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가피한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3가지 재판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류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수개 혐의가 윤 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 중에 가장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여기서 무죄를 이끌어내야만 다른 재판에서도 2심에 가서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반성한다 이렇게 나오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간 계속 주장했듯이 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결국 경고성 계엄이었다.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가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최후 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그간의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앞으로의 재판에는 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재판부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반성하는 태도를 최후 진술 때 보인다라고 한다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김윤 전 장관 측의 서중 조사가 7시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자신들의 서중 조사도 지금 한 6시간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 서준조사를 6시간 이상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인정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억울한 점, 또 자신의 지지 세력들에게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주장을 한 차례 더 되풀이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검의 구형량이 이제 나오고 선고 기일이 또 이제 지정이 되면 선고가 난 후에 문제를 또 이제 짚어봐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1심 선고에 불복을 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형 집행은 또 이제 더 뒤로 미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형 집행이 길어진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앞으로 좀 될 거라고 전반적으로 좀 전망하세요? 지금 1심 선고 결과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도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2심부터는 높다는 거고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단시키려고 한다면 2심에서도 적법하게 구속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이 도과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에 대한 선고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2심을 과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담당할 것인지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써 재판 절차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려고 노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